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간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알아봅니다. 자,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특별하게 좀 최신 뇌과학 뉴스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최신 뇌과학 뉴스 중에서요, 미국 듀크 대학 약학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뇌암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보고서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어떤 분야보다 이 뇌과학 분야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요 돌연변이는 이게 암을 유발하는 건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요것은 이 방사선 치료에 잘 듣지가 않는 아주 독특한 이 뇌암,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 학자들은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좀 고약한 뉴스입니다. 네, 아우, 첫 뉴스가 조금 예. 좀 고약한 뉴스이긴 한데요. 두 번째는 좀 놀라웠습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실이나 방안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으면 오히려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느끼는 거를 이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검증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책상 위에는 당장 내가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일체에 놔두면 안 된다. 이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또 앞을 쳐다봤을 때 이 그림도 너무 자극적인 그림이 있거나 너무 화려한 게 있으면 막 아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 자동차 운전석에도 뭐 굉장히 요란하게 꾸며놓은 사람들이 네.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난다는 경찰청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내가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학습방을 좀 예쁘게 꾸며주려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 학습 능률 높여주려면 좀 단순하게 꾸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뇌에 대한 최신 뇌과학 뉴스를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예, 오늘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기에도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하더라도 뇌 영양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뇌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로 떠나봅니다. 건강한 몸과 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양 상태가 중요한데요. 몸과 뇌에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뇌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알아보고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법부터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법까지 건강한 두뇌 영양법으로 활력 넘치는 인생을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충분한 영양소로 두뇌 배터리를 채워라. 뇌에도 영양이 또 필요한가요? 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몸에 영양이 필요하듯이 뇌에도 물론 영양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뇌는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영양에 문제가 있으면 뇌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 영양에 대해서는 몸 영양보다도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잘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간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밥상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오늘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는 어느 분이신가요? 오늘은 정말 윤옥현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윤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항상 건강한 영양소에 대한 강의를 하시니까요. 예. 인스턴트 식품은 전혀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체로 회식을 가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들이 일부러 그렇게 먹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잘 안 드시죠? 저도 뭐 집에 아무도 없으면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주는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그저 별미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역시 건강해지는 데에는 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이 식습관이라는 것이요. 정말 말 그대로 습관이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고요. 이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보통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모두들 우리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식당을 선택할 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에 좋은 맛이라는 것은 거의 자연의 맛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짜고 맵고 또 너무 강하고 또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는 그런 음식물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런 자연의 맛이 거의 밋밋하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러려면 이게 또 오래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수십 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결단을 내리고 잘 식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사실 음식을 먹으면서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뇌도 이 맛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맛은 물론 이제 혀로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못 보게 되지만 이게 이 혀라는 것은요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인 감각입니다. 우리가 사실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감이 다 동원되는 그런 우선 뭐 보기 좋은 쪽이 뭐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좋아야 되고 네. 냄새도 좋아야 되고 또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또 좋은 음악도 나와야 되고 또 실제로 먹을 때 그 촉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삭아삭하는 맛이 있어야지 더 기분이 좋잖아요. 소리도 나고 찐득찐득거리고 이러면 별 맛이 없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는 통합 감각이다. 맛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 감각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이 먹을 것이 뇌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 뇌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이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뭐 좀 잘 먹어야겠다, 제대로 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좋은 밥상이 바로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포는 모두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부터 나오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또 머리가 좋아지느냐, 머리가 나빠지느냐, 이런 것까지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빨리 호전될 수 있게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은 식습관, 또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음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역 시절에도 같은 약을 써도 효과가 다릅니다. 이 환자한테는 잘 듣고 이 환자한테는 영 듣지도 않고 오히려 뭐 굉장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평소에 영양분을 우리 몸에 영양이 골고루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지 저항력이 생기고 자연 치유력이 튼튼해집니다. 이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없으면은 어떤 약을 써도 또 어떤 보약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의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불행히도 자연 치유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가 해야 되려 그러면은 역시 아주 균형 잡힌 식사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 자연 치유력이 튼튼해야지 우선 병에 걸려도 회복이 빨라지고 재발이 되지가 않고 또 그리고 이 합병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병증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영양을 어떻게 섭취하는가에 따라서 약의 효과까지 또 안 좋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영양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영상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영상 보시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영양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때 몸과 뇌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지를 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불규칙하고 부실한 식습관에 있습니다. 제때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 에너지원, 신진대사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사람의 대사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곡류와 과일, 설탕 등의 당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뇌와 적혈구 및 중추신경계의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은 체내에 농축된 에너지의 공급원이고 영양소 중 성인 질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또 체온을 유지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의 50~60%를 구성하므로 어린이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신체 조직 구성과 산소 및 영양소 운반, 또 세포 안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단백질은 육류나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자 55g, 성인 여자 50g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 성장이 지연되고 여러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에 중요한 영양 성분은 무엇일까요? 두뇌 영양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입니다. 특히 뇌 영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노산인데요. 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기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됩니다. 현대인의 뇌가 피로와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연료 역할을 하는 포도당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당질은 몸과 마음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다른 필수 영양소로는 철분이 있습니다. 주로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영양소 가운데 하나가 칼슘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근육과 혈관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외에 피로와 스트레스의 방패가 되어주는 비타민C, 효소 활동과 관련이 있는 아연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뇌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양소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과 뇌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부족했을 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어떤가요, 교수님? 예,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난다든지,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기도 어렵다든지, 또 아무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다든지,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뭔가 지구력도 없어지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몸이 보통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휴식도 취해보기도 네,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족한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고 그래서 근본부터 치료를 해야지 그러한 증상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느끼는 증상들을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네. 잠 좀 더 자면 되겠지 이랬는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좀 균형 잡힌 영양을 못 섭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편향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뇌에도 확실히 문제가 가나요?
물론이죠. 뇌도 영양이 좋아야 되고 네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또 그렇다고 뭐 뇌에 좋은 영양이 몸에는 해롭고 혹은 또 몸에 좋은 것이 뇌에 해롭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고요. 예. 우리 한 몸이니까요. 단 이제 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뇌가 더 반응을 심하게 보이게 되죠. 가령 이제 특히 이제 뇌에는 우리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걸 소위 우리가 마음의 삼원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물질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많거나 적거나 하면 당장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누가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심지어 이것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이 물질들이 굉장히 대량 소비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생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물질이 균형이 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 감정 조절도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바탕에는 뇌의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이 필수 영양소들에 대해서는 좀 짚어봤는데 그럼 쉽게 우리가 놓치게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여자는 확실히 철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자는 뭐 아무래도 좀 철분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특히 여성들이 철분 부족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서 네. 최근에 한 4명 중에 1명은 빈혈이 있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네. 또 30, 40대 여성들이 이제 매월 월경을 하면서 철분 부족이 약 20%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안면이 창백해지고 또 손톱 같은 것이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또 콜라겐 합성 같은 게 잘 안 되면서 우리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관이 약해져서 멍도 잘 들고 이명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 뇌는 우리 영양소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중에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섭취한 영양소가 에너지로 만들어질 때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있는 철분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많이 피로해지고 또 두뇌 회전도 느려지게 되고 또 집중력도 약해지고 지구력도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아동들한테서 여러 가지 그 우울 증세라든지 집중력 부족이라든지 학습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제 손톱을 살짝 봤거든요. 그랬더니 손톱이 뒤집어지거나 갈라지는 것들도 이제 철분 부족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좀 이 철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걸까요?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그러니까 육류에 이제 햄철과 비햄철이라고 있는데 햄철은 주로 이제 육류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육류라든지 닭 살코기라든지 또 달걀 노른자 이런 데 아주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고요. 또 뭐 비햄철은 야채에도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철분을 먹더라도 흡수를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흡수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바로 철분의 흡수를 굉장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철분을 드실 때는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차나 커피 같은 탄닌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후식을 드실 때 차나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철분 부족이 좀 의심스럽다,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식후에는 가능하면 과일이나 과일 주스로 이렇게 드시면 철분 흡수를 5배 이상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살찔까봐 고기 많이 안 먹죠. 또 달걀 삶아서 노른자는 살찐다고 해서 또 빼고 흰자만 먹죠. 커피 주구장창 마시죠. 이거 뭐 철분이 흡수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요.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나서는 좀 도움이 되는 식습관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분들에게 부족한 건 어떤 게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남성에게 부족한 영양 성분은 어떤 게 있나요? 남자는 역시 술입니다. 술을 이게 많이 마시니까 이게 술이 이게 분해가 될 때 엄청난 이 바이타민, 특히 이제 나야신이라는 이걸 이제 많이
소비를 하게, 대량 소비하게 되니까 네. 이게 특히 술꾼들은 정말 바이타민 B군을 꼭 챙겨 따로 먹어야 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상비약으로 종합 비타민 그래서 하나를 먹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고단위 바이타민 B군을 꼭 먹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술꾼들은 보면은 이 자체가요, 이 술을 과음을 한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또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얼마나 일어나기가 힘듭니까? 정말 힘들죠. 잠도 네. 잘 못 잤죠. 어제 뭐 바가지 쓴 것도 생각하면 억울하죠. 속도 쓰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술꾼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요. 그 술값 아깝잖아요. 공소를 못 마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저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 술꾼들에게는 엄청난 바이타민 B군의 소비가 되고 있다. 이거를 꼭 좀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타민 B군을 정말 많이 정말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떤 걸 먹어야지 바이타민 B군을 충분히 복용할 수 있을까요? 바이타민 B군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대사라든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이타민 B1, 디아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뇌가 아까 포도당이 연소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 뇌가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 포도당이 나올 때 대사 과정에 꼭 조효소로 필요한 것이 비타민 B1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발성 신경염이라든지 또는 각기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 빵이라든지 당류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바이타민 B가 더 많이 B1이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에 많이 네. 들어있고요. 또 콩류, 특히 검은 콩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또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마늘에는 바이타민 B1은 아니지만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B1단을 갖다가 흡수를 도와주는 알리디아민으로 변해서 바이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바이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나이아신을 말하는데 이것은 뇌의 에너지 대사라든지 또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닭고기라든지 또는 뭐 육류 또 생선류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지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면서도 저 얘기 놓칠 것 같아 하시면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서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또 균형 잡히지 못한 식습관이 어떤지 영상으로 한번 쭉 만나보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영양 불균형을 부르는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알아봅니다. 우리 뇌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뇌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충전해주지 않으면 몸의 기운이 떨어지는데요. 모두 뇌의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통해서 영양 불량이 장기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정제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도하게 손실되는 에너지와 영양소는 몸의 영양 불량뿐만 아니라 뇌의 영양 불량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혈당증이 나타난 사람들의 평소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평소 당질을 열심히 섭취하고 있지만 정작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질의 과잉 섭취는 뇌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포도당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육류나 생선 등의 동물성 단백질은 아예 먹지 않고 채식주의만 고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식습관이 장기화되면 체내에 축적된 단백질을 분해해 이용하기 때문에 영양과 몸의 균형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한 식재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건강에 좋지 않은 정제된 짠맛, 단맛은 덜 섭취하고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발효식품과 제철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불균형을 부르는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리법과 올바른 섭취도 중요합니다. 국과 찌개는 다양한 육수로 담백한 맛을 내고 건더기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육류는 기름이 적은 살코기 부위를 찜과 수육으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선은 소금구이나 염장된 것은 피하고 튀기거나 직화하는 조리법은 피해야 합니다. 또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버섯, 멸치, 다시마 등 천연 재료로 맛을 내고 유기농 설탕, 과일, 꿀 등으로 건강한 단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두뇌를 살리는 건강한 식습관이 당신의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솔루션을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양소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두뇌 배터리를 채우게 하는 영양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그래, 이 영양소 중에 아까 우리 단백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실제로 이 지방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질도요. 우리 정말 이 뇌를 형성하고 있는 한 50, 60%가 지질입니다. 뇌가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질인데, 우리가 이것도 적절하게 잘 먹어야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지방 그러면 거의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적당히 먹어야지. 네. 정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지방질입니다. 네네. 그렇게 이거를 안 먹으면 정말 사람이 건널 버립니다. 특히 가령 우리 피부 세포는 거의 매일 거의 하루 한 번씩 바뀌는데죠. 바뀝니다. 근데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먹으면은 그 바뀐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이 정말 뭐 주름이 지고 사람이 건들고 버립니다. 네네. 저도 아직은 어디 가면 괜찮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마 적당하게 고기도 먹고 지방도 먹고 골고루 먹는 탓이 아니가 저는 예. 정말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예.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키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몸에 좋은 기름, 좋지 않은 기름을 좀 구별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지질에 대해서는 주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포화지방산은 보통 상온에서 고체인 기름을 말하는데요. 동물성 지방 또는 팜유 같은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 형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또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닭과 불포화지방산 같은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들기름, 참기름, 이런 또 견과류 이런 것 등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선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선에 들어있는 DHA나 EPA 같은 것은 우리의 그 두뇌 회전 능력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먹여야 되는 그러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가 약 60조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매 초마다 수천만 개가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또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 지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남자들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비타민 C를 좀 약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비타민 C도 뇌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아직 나중에 우리 교수님이 좀 코멘트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아주 막 한 보따리씩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네.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네. 저는 어쩐지 그거 좀 끔찍한 것 같아.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이 비타민 C는 꼭 복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C가 이게 정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그 합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니까 특히 이제 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비타민 C를 꼭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요즘 일부 학자들은 보니까 뭐 하루에 뭐 도저히 그 상상도 못할 정도의 맞습니다.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는데, 네. 지금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될 필요는 없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가서 이제 콜라겐을 합성하기 때문에 혈관 탄력성도 좋게 해주고요. 또 요즘에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높은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던 것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 효과를 위해서도 비타민 C는 꼭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정도 먹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루 필요한 양이 100mg입니다. 100mg 정도만 먹으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상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2000mg입니다. 그래서 2000mg보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독성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을 정해놨고요. 영양학회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식품으로는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 대로 보충제 같은 거로 섭취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염이라든지 또 신장 결석이라든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 선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또 어떤 의약품으로 먹는 것보다는 식품으로 요즘에가 많이 나오는 제철 음식 같은 거 있죠. 특히 딸기, 키위 이런 데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 충분히 섭취하면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섭취하게 됩니다. 네. 자, 지질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좀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먹어야 되고요. 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 영양소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건지 잘 섭취하는 건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잘 섭취하는 법 영상으로 만나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갑니다.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 끼니마다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여성의 경우는 철분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철분에는 육류, 생선 등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햄철과 콩 제품이나 채소, 달걀 등에 들어있는 비햄철이 있습니다. 식품으로 철분을 섭취할 때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햄철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고기 요리를 먹을 때는 레몬즙을 뿌리거나 식후 과일이나 생과일 주스를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남성은 비타민 B군의 섭취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해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돼지고기와 장어 등은 양파, 마늘, 부추, 대파 같은 채소와 곁들이면 좋습니다. 칼슘은 체내 구성이 2%밖에 되지 않아 소홀하기 쉬운 영양소인데요. 우유나 유제품을 통해 가장 잘 흡수됩니다. 그 밖에 뼈째 먹는 잔고기나 노황색 채소에도 풍부합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 사과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미네랄인 아연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구연산,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식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영양보조제를 섭취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영양보조제를 구입할 때는 똑같은 영양 성분이라도 천연 보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통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신 분들은 영양 보조제를 드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영양 보조제는 보완을 해줄 뿐 식사가 가장 우선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속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먼저 닭가슴살 겨자채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닭가슴살, 오이, 파프리카, 양파 등의 주재료와 겨자가루, 식초 등의 소스 재료를 준비합니다. 잘 익힌 닭가슴살을 가늘게 찢어줍니다. 오이와 양파, 파프리카는 채 썬 다음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주세요. 소스 재료에 들어갈 양파는 믹서에 갈고 겨자가루는 물에 갠 다음 5분 정도 발효시킵니다. 그런 다음 소스 재료를 모두 섞어 겨자 드레싱을 만듭니다. 손질해둔 닭가슴살과 각종 채소를 함께 넣고 소스와 버무려주면 완성!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철분, 엽산, 칼륨이 풍부합니다. 소고기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장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여성분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철분, 칼슘들의 섭취율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를 활기차게 해주는 간식 현미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현미가루와 견과류, 말린 과일, 우유 등을 준비해 주세요. 견과류는 가볍게 다져주고 말린 과일은 잘게 썰어줍니다. 현미가루에 손질해둔 견과류와 말린 과일, 올리고당을 넣고 섞어줍니다. 재료를 골고루 섞은 다음 우유를 넣어 반죽하는데요. 반죽은 동그랗게 예쁜 쿠키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175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 정도 구워주면 건강한 간식 현미 쿠키 완성입니다. 현미쌀은 정제되어 있는 백미에 비해서 영양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식물성 단백질, 피틴산, 섬유질, 비타민 B군 등 필수 영양소가 22가지 내외가 됩니다. 특히 현미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배변 활동을 원활히 도와주고 그리고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시켜서 배출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두뇌 영양소를 채워주는 건강한 먹을거리로 가족들의 입맛과 건강 모두 챙기세요. 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들 쭉 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이제 좀 설계도가 그려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요, 간식을 피해라, 간식을 끊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간식은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건가요, 교수님? 예, 보통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뭘 먼저 생각하나요? 보통 밥, 네. 국, 김치, 네네. 그리고 나물 반찬, 그다음에 생선 반찬.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보통 영양소가 골고루 섞이면서 하루에 한 끼에 700 내지 800 칼로리 정도 섭취하게 됩니다. 근데 간식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빵, 떡이나, 단팥빵, 네, 뭐 그런 토스트 또는 뭐 도너츠 네, 이런 네. 빵 종류 또는 쿠키, 초콜릿 이런 거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이게 단 음식이면서 입맛만 좋게 해주는 거고요. 열량이 요거 아주 작지만은 300 내지 400 칼로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영양소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양소가 균형이 잡히지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조금 배고플 때는 식사했을 때 남았던 영양소가 체내의 간이나 또는 피하 조직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돼 있다가 네. 배고플 때 살짝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 네. 중간에 자꾸 간식을 먹게 되면 그걸 꺼내 쓰지 않고 과잉된 것이 체지방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축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세 끼 식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영양소,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간식은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또 커피나 차 대신에는 과일 주스까지 먹어라라고 여러분의 한상 차림을 쭉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잘 먹으면은 분명히 우리 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지고요. 또 건강도 달라지고 또 피부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면서 여름철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뭐든지 좋다고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가 좋다. 그러면 뭐 당장 그 다음날 아주 시장에 그게 아주 막 그만 바닥이 나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40일만 기다려봐라. 그게 좋다 그럴 때. 한 40일만 기다려보고도 계속 그게 좋다고 막 팔리면은 그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한테 좋으면 계속하고 그것도 싫다면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한 달이 안 갑니다. 그 열이라는 게 열병이 흰 코이 좋다, 검은 코이 좋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40일만 기다려봐라. 대개 한 달이 지나면 열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느
어떤 분들도 채식주의자들 들으면은 뭐 깜짝 놀랄지는 몰라도 저는 그건 뭐 반대입니다. 골고루 정말 교수님 정말 강조하듯이 전문가가 골고루 다 먹어야 됩니다. 이 채소에서는요, 도저히 동물성 그 지방에서는 단백질에서는 이 섭취할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 있는데 채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뇌는요, 비록 미량이지만 가령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뇌의 영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꼭 좀 빠지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지 이게 섭취가 되고 그나마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정말 보충을 서플멘트로라도 따로 먹어야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뇌가 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젊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윤옥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박사님, 브레인 특효 처방전 내려주시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아주 좋은 단백질을 다양하게 골고루 먹어라.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영양 그 구성 요소가 단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을 잘 먹어야지 뇌신경 회로도 형성이 잘 되고 뇌 세포막도 형성이 잘 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말하자면 뇌로 말하면 그게 인프라입니다. 이런 인프라가 없이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쓴다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뇌. 이 뇌에 영양이 결핍되게 되면요, 정말 우리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단백질도 뿐만 아니라 좋은 영양소 다 섭취하셔서요, 우리 뇌의 건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또 보조를 맞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지 않거나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상황일 때 우리는 남의 주장에 맞춰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심리를 일컬어 동조 심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을 함께 해볼까요? 사회심리학자인 애쉬는 실험을 통해 인간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보이는 동조를 연구했습니다. 우선 실험에 참가하는 집단은 총 6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에게 보기의 직선과 길이가 같은 직선을 고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 반복되고 참가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알맞은 답을 구두로 말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실험에 참가한 집단 중 실제 실험 대상자는 단 1명. 나머지 사람들은 실험을 도와주는 보조자들로 실험 대상자는 이들이 실험의 보조자인지 모른 채 실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처음 몇 번의 시행에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실제로 맞는 답을 말합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시행이 있은 뒤부터 보조자들은 의도적으로 모두 틀린 답을 말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실험 대상자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 중 25%만이 자신의 소신대로 맞는 답을 말했고 75%는 모두 틀린 답에 동조하며 오답을 선택했습니다. 애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차례 실험을 더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만 볼 수 있도록 적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실험의 절차를 약간만 바꾸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참가자 전원이 정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즉 자신의 의견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을 때 동조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참가자 대부분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혹시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닐까 걱정했고요. 또 자신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동조 심리는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미 몸에 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동조 심리가 일어날까요? 승강기에서는 문 쪽을 바라보고 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뒤를 바라보고 있다면 실험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시 다수의 행동에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길에서 만난 군중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역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조란 압력이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또 대다수의 의견 등의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동화시키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나 이 판단이 다를 때 개인에게는 흔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발생을 하고 이를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수의 생각에 맞추게 되는 거죠. 이런 동조 심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길 원하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동조한다는 겁니다. 다수에게 동조함으로써 그들과 하나가 되고 다른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질책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수의 행동을 보고 내가 그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적절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즉 남들을 보고 남들이 취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특정 상황에 대한 자신의 위치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애쉬의 동조 실험으로 실험 보조자 중 한 명에게 정답을 말하게 했을 때 실험 대상자의 동조 확률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는즉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긴 건데요. 이처럼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단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 등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불확실해합니다. 남들과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 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혹시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선택한 의견이라고 언제나 옳은 걸까요? 혹시 그 다수 안에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진 않을까요? 내가 먼저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나의 동조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뇌과학 마무리 따였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흥미로운 뇌 이야기, 또 반성하게 되는 뇌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예, 다음 주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 문인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치료가 정말 없겠구나. 제가 그래서 힐링 아트라, 치유적인 예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이 미술과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기대하십시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게 되는데요. 미술 작품 감상하는 거 저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